문학, 미술, 영화, 역사를 아우르는 인문학의 향연,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안녕하셨습니까? 최대봉입니다. 산다는 것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점의 그림을 그리거나 한 곡의 노래를 부르거나 한 편의 시를 쓰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43번째 이야기, 두 여자 이야기. 120년 전쯤에 이 땅에서 태어나 질곡의 짧은 생애를 살다 간 여자 그림쟁이와 노래쟁이를 추억하려 합니다. 나혜석과 윤심덕이 그들입니다. 나혜석은 그 시절 비록 짧기는 했지만 아무나 꿈꿀 수 없는 화려한 삶을 살다 갔습니다. 화가, 작가, 시인, 조각가, 여성운동가, 사회운동가. 그녀에게 붙은 이름만 보더라도 그녀가 얼마나 그 시절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붙은 최초라는 말도 수없이 많습니다. 최초의 유화 전시회를 연 여자, 최초의 여자 동경 유학생, 최초로 미국과 유럽을 여행한 여자, 최초의 자유연애주의를 대놓고 공표한 여자 등입니다. 그 시절 최고의 스타 소설가였던 춘원, 이광수, 염상섭, 방정환, 독립선언서에도 33인으로 이름을 올린 최린 등 네로라 하는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연정을 품었었습니다. 동경 유학 시절에 만난 시인 최승구를 사랑했지만 그 시절에 대부분의 소위 지식인들에게는 부모의 강권으로 결혼한 부인과 자식이 있었고 최승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승구는 25살의 나이로 결핵으로 요절하고 나혜석은 김우영의 청혼을 받습니다.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그녀가 김우영에게 요구한 조건은 그림을 계속 그리게 할 것, 전처의 소생들과 시부모와는 같이 살지 않을 것에다 첫사랑 최승구의 무덤에 비석을 세워줄 것까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 그림을 계속 그리겠다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두 조건들은 그 시대 여성들에게 강요되던 부덕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는 것까지 감수하며 김우용은 그 조건들을 받아들이지만 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결혼도 그녀가 파리에서 만난 최린과의 연애 사건으로 파국을 맞게 됩니다. 최린이 그녀가 보낸 편지까지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그녀와의 관계를 자랑 삼아 소문을 내고 격분한 김우영이 이혼을 요구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잡지에 발표한 이혼 고백서로 또다시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녀의 그 고백서의 첫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조선 남성들 보시오 였습니다. 자신의 처와 딸들에게는 정조를 강요하면서 남의 부인과 딸들에게는 욕정을 품는 남자들의 이중성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현모양처라는 것이 여성의 이상이 아니고 여자를 노예로 만들기 위해 부덕을 강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녀의 주장은 그 시대를 지배하던 가부장적 사고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요즘 말로 왕따가 되어버립니다. 전시회를 열 수도 없었고 지면을 내어주는 잡지들도 없었습니다. 이광수와 최린 등 수많은 지식인들이 변절하여 일제에 협력하던 시절이었지만 3.1 만세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그녀는 내선 일체에 협력해 주기만 하면 살 집과 화실, 생활비까지 마련해 주겠다는 총독부의 회유에 끝까지 응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인 이렵 스님이 머물던 수덕사 아래 여관에 몸을 의탁하다 떠난 그녀는 아무도 모르는 세상을 누더기를 걸치고 떠돌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은 1948년 관보의
무연고자 시신 공고에 남았습니다. 신원미상, 무연고자, 사망원인 영양실조, 실어증, 중풍, 65에서 66세로 추정. 실제 그녀의 나이 52이었습니다. 윤심덕은 나혜석보다 한 해 늦게 태어났습니다. 동경의 우에노 음악학교에 유학한 최초의 조선 여학생이었습니다. 1923년 귀국한 그녀가 독창회를 열었습니다. 1960, 70년대에 김아무개, 이아무개 귀국 독주회라는 게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음악가들에게 매스컴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40, 50년 전의 일이었으니 장안의 화제가 되었으면 말할 것도 없었겠죠. 당시의 기사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악단의 소조, 음악계의 작은 새라는 뜻이었겠죠. 그 시절에는 듣기 힘들었던 서양 클래식을 부르는 키가 크고 목이 긴 서구형 미모의 그녀의 무대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라는 명성을 얻었지만 대중의 관심이란 예나 지금이나 허망한 것이고 인기라는 것도 덧없는 것이어서 오래가지 않는 법이죠.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녀는 일본으로 건너가 대중가요 레코드를 취입합니다. 당초에 26곡을 녹음할 예정이었지만 마지막에 이바노비치 작곡의 도나우강의 푸른 물결을 그녀가 조선말로 번안한 노래 사에 찬미를 넣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부관 연락선에서 유부남 극작가 김우진과 함께 캄캄한 새벽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팩트는 그 배 위에서 두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죽음을 택한 여인으로 포장되어 그녀의 사회 찬미가 10만 장이 넘게 팔려 레코드 회사가 돈방석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나 양으로 환산되는 것들을 쫓아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을 소비합니다. 그러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받아들게 될 적자의 손익계산서와는 아랑곳 없이 인생 전체를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20여 년 전 이 땅에서 암울한 시대를 살아내야 했던 나혜석과 윤심덕이 그들이었습니다. 윤심덕의 노래 사에 찬미의 한 대목입니다.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였습니다.